제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7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7년. 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산정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를 하지 않았나. 경호처를 이용해서 사실상 2차 내란을 일으킬 뻔했던 거기 때문에 특수공직방해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줘야 되지만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땐 한 7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선고가 나오는데 먼저 정구승 변호사님. 예. 오늘 일단 체포방해죄가 있는데 그것만 해서 10년은 아닌 거죠? 예, 거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른 예. 혐의까지 해서 총 5개 혐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가지. 예. 그걸 합쳐가지고 지난번에 10년을 구형을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몇 년, 이것에 대해서 몇 년 이렇게 선고를 합니까? 그건 사실 주문에는 통으로 한꺼번에 몇 년을 선고한다라고 나올 텐데 아마 주문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 그 내용들을 조금 판시를 해주시지 않을까. 특히 재판부에서 생중계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 판결문을 그대로 읽는 과정, 그 논리 구성 과정을 내가 공개해도 괜찮겠다. 이거를 뭐 지연 중계를 할 필요 없다는 거를 본인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까지 다 포섭해갖고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5가지인가요? 저는 3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 구형한 게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직권 남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은 징역 2년 이렇게 해서 10년이더라고요. 아, 예. 그 상상적 경합이라 해서 한 행위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포섭되는 것도 있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 경찰 출신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닌 몇 년 예상하십니까, 선고? 마음 같아서는 올려치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올려치기 할 수도 있죠. 네, 뭐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이 필요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7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7년. 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방해, 그러니까 특수공직방이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산정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행위를 하지 않았나. 보통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한다면 경찰분들이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할 때 뭐 몸부림치거나 특수니까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건데 그 경호처를 이용해서 사실상 2차 내란을 일으킬 뻔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생각했을 때는 특수공직방해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줘야 되지만 그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땐 한 7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7년 조금 양이 안 차는데 김주정 의원님. 예. 올려치기 기대 한번 해볼까요? 올려치기 11년 저는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형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 이것도 다 그냥 하나하나 깨알같이 정리해서 올려쳤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백대현 재판부의 어떤 결론을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더 관심은 사실은 2월 19일 예. 오후가 저는 더 주목이 됩니다. 근데 올려치기 뭐 지금 11년, 15년이 사실 의미 있습니까? 1심에서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여기에 뭐 15년, 12년 더 보탠들 뭐 차이 있나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죄값은 받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신 거죠, 다들. 김종국 원장님, 미국은 막 그렇게 하죠. 뭐 528년 뭐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막 쳐죠. 예. 네. 근데 뭐 이제 우리는 뭐 미국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구형보다 좀 낮게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번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 국민 감정상 예를 들면 10년이니까 검찰이 법원도 10년을 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재판은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내란이 유죄로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징하게 밝힐 수 있는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 승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국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거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 작성해서 폐기했다거나 그다음에 외신에 허위 공보를 했다라는 내용들은 이것이 내란임을 입증하는 내용들이고 그것을 검찰이 구형한 내용들을 오늘 법원이 1심에 확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구나. 그랬을 때 이번 재판은 또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이 재판을 안 봤을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저는 적어도 이런 재판적 흐름 속에서 특검이 얘기했던 야,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기징역을 줄 수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형을 줄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어서 이 부분들에 주목했으면 좋겠고 양형보다 오히려 내란이 확증됐다라고 하는 측면에 훨씬 더 큰 의미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승 변호사님 오늘 윤석열 출석하지요? 저는 이걸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월 그 내란죄 선고 때도 만약에 불출석을 통해서 시간을 끌 생각이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이번에도 불출석을 한번 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때 19일 날 출석을 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요거에는 출석을 하던가 이럴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출석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선고기를 금방 잡고 그때는 구인 명령장을 발동을 해서 이제 잡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로스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니 골석으로 선고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걸석 선고는 그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보통은 한번 다시 잡는 것이들이 보통 진행되는 관례입니다. 그럼 또 갑자기 빤스바람으로 누워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하지만 이제 구치소장이 변경이 되었고 더 이상의 특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검은 까마귀들이 출동을 해서 아마 돌돌 말아서라도 데리고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2시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안 나오면 까마귀 아니라 뭐가 출동을 해도 오늘 재판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근데 얘기예요? 2시에 선고면 사실 오전부터 이렇게 이동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미 확보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면 법무부에서 난리가 나서 이제 구치소에서 어떻게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 관련한 지금 재판 선고가 4번째 생중계거든요. 박근혜 때 2번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2사람, 그다음에 이제 3번째 대통령인데 횟수로는 4번째 생중계인데 박근혜, 이명박 둘 다 1심 선고 때 안 나왔어요. 진행됐습니다, 그대로. 없이도?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득불 본인이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뭐 그 사이에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진행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특검법상 그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6일 날 한 거거든요. 네. 날짜를 지정한 거거든요. 뒤로 미루게 되면 판사 스스로가 특검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걸석이라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박영식 예. 오늘 이제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물론 뭐 주요 재판 중계도 했지만 사실은 보면은 맨 시간차. 앞부분만 공개하고 뭐 나머지는 법원이 녹화해서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참 지나서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 근데 오늘은 바로 라이브로 중계한다는 그 거죠?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 봤을 때도 생 라이브로 다 처음부터 예. 그 과정 전 과정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다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녹화해서 나중에 이제 송출되는 영상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오후 2시부터 아마 이제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법조인들은 한 1시간 이내에 다 알게 될 거라고 이거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뭐 변론이나 이런 건 없죠.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헌법재판소 때처럼 아마 그 판결문이 짧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예전처럼 뭐 그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1시간 뭐 이상까지 보시는 법조인은 거의 없고 예. 한 3, 40분 아무리 길어도 3, 40분 안에 끝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걸석 선고라도 해야 된다라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미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뭐 사례들이나 이제 또 법에 비춰봤을 때도 백대현 부장판사의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도 뭐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선고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간 이제 뭐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든지 뭐 특히 뭐 김용현의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변호인들이 재판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 선동장으로 만들면서 끝까지 재판 지연 전략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잘라서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피고인 쪽의 어떤 이런 뭐 목리에 흔들릴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5가지 혐의, 3가지 혐의 얘기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딱 5가지라고 이미 규정된 게 있어가지고요. 구체적으로는 국무위원 심의 방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폐기 혐의. 요거 이제 2가지는 잘 다뤄지지 않아서 외신 상대 허위 공모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요거는 이제 외신 대변인에게 우리 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당화해라. 이런 명령을 윤석열이 외신 비서관 쪽에 내렸다라는 그 혐의가 하나 있고 그럼 이거는 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위가 5가지인 거고 죄목이 3가지인 걸로 네. 보이고요. 그럼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네, 그래서 그리고 비화폰 현출 방해까지. 비화폰. 예, 요런 이제 이것도 이 결국은 행위들까지. 직권남용으로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가 있는 거라고 보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 어떤 구형을 상회하는 선고의 케이스들은 대략적으로 뭐 부산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에 이제 구형이 13년을
했다면 15년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판결은 그랬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대부분 찾아보면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들, 예. 그리고 뭐 재범의 여부 가능성, 그리고 예를 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이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상회 선고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춰본다면은 저는 뭐 오늘 10년 이상도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5가지인데 적용한 제목은 3가지. 네. 그래서 구형은 그 3가지에 대해서 도합 10년. 예,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푸품님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선고되면 앞으로는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나요? 그러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재판에서는 죄수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선입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사복보다 오히려 죄수복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 형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불쌍한 척을 해갖고 양형을 끌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야 되고 자기가 죄수로 낙인 찍히는 게 싫기 때문에 계속 사복을 입고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약간 뜬금없는데 아름다운 동행님, 영식님, 뇌란당 대표 단식한다는데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제발. 예, 충남 서천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로텐더홀에서 지금 12시간 넘게 굶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교 특검과 이 공천 헌금 비리 의혹 특검이 민주당으로부터 받아들여질 때까지 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이준석 대표님이 도와주신다고? 무기한 단식시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눈빛까지 닮아가고 있어요. 눈빛까지. 야, 이거 걱정이네 이거. 최근에 이제 장동혁을 집어삼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의 영상이 나오면 박영식보다 못하다 이제 이런 평가. 우리 그거 이따가 한번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거 듣고 참 뜬금없다. 아니 지금 단식을 하려면 한동훈이가 해야지. 그렇죠. 왜 제명을 시킨 장동혁이가 합니까? 그러니까요. 왜 나를 제명하냐 하고 단식을 해야지. 한동훈이는 안 하는데 해놓고 때린 놈이 무서워서 단식을 하는 거 이건 또 나 살다 좀 뭔가 정상이 좀 아니에요. 자,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것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고의 중요성, 그러니까 오늘 유죄를 인정하고 이제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되면 이건 앞으로 윤석열 내란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에 매우 중요한 논리적 근거 또 시사점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은 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느냐. 이게 적법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시를 할 때도 야, 그 영장 불법이야. 그러니까 막아. 그랬고 그 논리를 쭉 이어왔습니다. 이건 그래 지금도 뭐 일부의 그 변호인들이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뭐 무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애시당초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할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내란죄는 출발이 잘못됐다. 그러니 이 재판 다 무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런 것은 다 말도 안 된다라고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 있을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 설명을 다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아마 그 판결문 구조상 그 변호인단의 그 반박이 분명히 담겨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별도로도 담겨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같은 중앙지법 사법부에서 판단이 나온다면 지금까지는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대법원을 위시로 한 그 일반 사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존중은 하지만 뭐 자기 위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데서만의 결정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같은 사법부, 같은 중앙지법에서 그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속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지기현 재판장이 여기에 대해서 튀는 판결을 하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것 하나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첫 번째로 정의한다라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윤석열이 이렇게 뭐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펴는데 어떻게 볼 때는 저걸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논리를 갖고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 말 대잔치 같기도 하고 정신이 온전한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지난번 26일 날 재판 때는 이런 얘기도 했죠. 자기는 뭐 그렇게 막는 것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스크럼 짜는 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스크럼 짜는 거 자기는 알지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김주정 의원님 야 너 저 총 없냐 뭐 이렇게 딱 들러매고 보이게 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나 걷는 거 다 저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나오더만 이런 이야기했다는 증언이 다 나왔잖아요. 증언도 나왔을 뿐더러 실제로 저희가 멀리 망원렌즈로 그 찍은 영상들을 통해서 총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거 그냥 경호원들이 자처해서 우리가 총 들고 한번 나가볼까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두 번째는 미사일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대공 미사일일 텐데 어디다 쏜다는 거냐. 그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다 나눴었는데 이제 와서 스크럼 짜는 것 모르는 것 투성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바보 행세 했잖아요. 바보가 어떻게 아냐고. 구국의 결단이라며요. 구국의 결단으로 한 거였다면서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횟수로 2년 지나서 나는 바보니까 사실 똑바로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미 어제 그 나온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미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현장 대응 방안과 관련된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법적으로 이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그때 당시에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지시를 했고요. 집행하러 온다라고 하면 정문 앞에서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 만나고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라라는 지시를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거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의 증언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도 공수처가 정문을 통과를 한 것을 윤석열이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경호처를 더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를 들면 총기를 노출시켜서 마치 어떤 인명살상 방어 행위를 벌일 것처럼 공격 행위를 벌일 것처럼 그런 행위들을 경호처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이미 나와 있는 사실관계들을 저렇게 뻔뻔하게 부정한다라는 것은 역시 윤석열답다 이 생각입니다. 박영식 앵커님 성원하는 슈퍼챗이 2개나 들어왔는데 크리스탈님 박영식님 최고 1일 영식 하셨고 우리 최성화님 영식님 요즘 마음고생 많으시지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무슨 마음고생?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하고 동일한 이제 그런 댓글들은 많이 달리는데 이제 뭐 이제 기존에 이번 주 내내 이제 불거졌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예. 대화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 대변인이 돼버려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댓글들이 좀 많이 아유 달렸어요. 뭐 많이 좀 마음고생했는데 뭐 어제 오는 사이엔 괜찮아가지고 저도 정구승 변호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 예. 존치든 폐지든 간에 이거는 생산적인 좀 대화를 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박영식 앵커가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토론을 한 건데 그랬군요.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쪽은 그 필요한 이유도 들어보고 폐지가 필요하다는 쪽도 나는 이해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비화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래요. 요즘에 이제 마음들이 조금 각박해졌고 그것도 마음고생이고 또 뭐 누구야 고성구이가 뭐 고소한 게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뭐 정리가 잘 됐습니다. 어떻게? 예. 그거는 그 이제 과거에 했던 여론조사와 관련된 평가를 예. 고성국 그 씨가 운영한 아마 회사인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던 여론조사가 제가 보기엔 좀 왜곡됐거나 이걸 가지고 윤석열의 지지로 평가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소가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무혐의로? 네네. 고성국이가 예. 김유정 의원님 고성국이 학시 한번 해주세요. 학시. 바보 같아. 아이 참.
자, 오늘 이제 윤석열 선고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질렀던 내란에 대해서 단죄 심판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단죄해야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영웅본색에서도 짚었듯이 산불은요, 이 주불만 잡는다고 완전 진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잔불까지 완전히 꺼야 완전히 잡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또 산을 집어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 잔재, 완전한 청산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지금도 서정욱 변호사라든지 또 윤석열 지지하는 몇몇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5년만 지나면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처단한 뒤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또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윤석열 같은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짓을 했으며 그리고 나서 또 내란까지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시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오래 했다고 하는 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이 탄핵 심판하자고 할 때 국회에서 서 있는데 와가지고 얌마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런 말을 했던 자가 윤상현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상현이가 그때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저렇게 국민을 개돼지로 또 뭐라고 개구리? 뭐 가붕개 뭐 있잖아요. 가재, 붕어, 개 뭐. 예.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오늘 재판 전에요. 두 가지는 좀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나 특히 보수층 같은 경우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이 얘기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되냐면 히틀러가 벌였던 유대인 학살 문제,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유럽에서 한번 작살이 났고요. 두 번째가 미국에서 이란 콘트라 게이트 문제 관련해서 니카라과 반군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미국 대통령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수사 대상이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가 그런 아픈 역사를 통해서 그런 행위들도 헌법적 어떤 권한 제의 아래에 있다라고 규정을 내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어떤 형태든지 최초로 2월 19일 날 최종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얘기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들도 사법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사법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몽령 얘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2시간 만에 끝났다.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소위 내란 세력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국민들이 막았다. 군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행동을 통해서 막았다라고 하는, 전 이 두 가지 원칙들이 오늘 확인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윤상현 전 의원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계속 교육시켜야 돼요. 까먹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근데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데서 제기해서 우리의 상식과 규범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되는, 저는 첫 계기가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까먹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운계 정치 1번지 날마다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눌러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요. 구독. 좋아요는 깨어 있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럼. 예. 홀수로만 나 눌러야 깨어 있어. 됩니다. 한 번 또는 3번 눌러야지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 여러분 좋아요로 깨어 있음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갈 텐데 오늘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이거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윤석열이 만약에 오늘 이제 첫 1심 선고인데 1심 선고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다음부터는 이제 수의 입고 나오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골라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치소에 지금 있는데 실형이 선고가 되면 교도소로 옮깁니까? 이런 질문도 많아요. 확정이 될 때까지는 대법원에서? 옮기지 않고, 예, 그리고 이거 다른 재판들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계속 구치소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사건이 확정돼서 다시 이제 또 재판받을 게 없을 때 그때 아마 이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그나마 어디가 더 낫다고 그래요? 사실 그 윤석열은 조금 경우가 다른 게 구치소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밀 때문에 힘든 건데 혼자 독방을 나는 쓰고 독방 있기 때문에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치소에 있다고 더 힘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독방이라 현실적으로는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결국 접견 안 오는 건데 교도소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로 가는 게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수감이 되면 변호사도 더 필요하지도 않죠, 이제. 그렇죠. 비선임 접견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있어서 지금처럼 뭐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매번 변호사가 같이 있는 건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채학명주님, 앵커님은 우리에게 좋아요, 구독 부탁해서 눌렀으니까 저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조이대 구속 부탁드립니다. 야, 쉽지 않다. 이렇게 딜을 한다거나. 빅딜인데요, 빅딜. 오케이, 콜. 근데 뭐, 제가 바라던 바이 올시다. 근데 구독도 아니고 좋아요로 좀 빠터를 치시는 건 좀. 정기 구독 정도는 해주셔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번 내란 세력 잔재들까지 다 청소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2차 특검에 그거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조이대, 직위원에 대해서 우리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직위원 성대모사는 노력 안 해요? 직위원은 곽수산. 예, 맞아요. 이 시장에서 앞서가는 분이 계시기 거기 때문에. 진짜 잘하더라고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직위원의 이게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흉내를 내시면 다들 내실 수 있는 건데 원래 하던 건데 원래 너무 잘하는 분이 나타나 버리니까 안 하게 됐죠. 그래요. 거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앵커님 눈빛을 딱 보니까 네. 사형이에요. 잉? 아시겠죠? 잉? 뭐 이런 거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요. 예. 끝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니 그 성대모사를 잘한다는 거는 이 단순히 흉내만 잘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잘 살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유 왜 뭐 그렇게 쓸데없이 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든지. 예. 무기징역 아니 사형 갑니다.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살렸더라고요. 예. 구강구조도 좀 비슷한 것 같은. 곽수산도 비슷해요. 네, 주기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얼굴 구조니까 전혀 생각은 다른데, 근데 진짜 너무 멋들어지게 하는데 포커스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 그걸 바랬던 건데 그렇죠. 주기원의 입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얘기하니까 사이다, 카타르시스 막 느끼는 거죠. 그런 걸 좀 하시면 더 건강하시게 좋으실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님도 점잖아서 그렇지 성대모사 하면 정말 잘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탁탁 던지는 거 보면 오 끼가 근데 엄청 너무 요구 조건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잘한다고 보니까. 칭찬해주는데 오늘 먹방 합니다. 조용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조이대 얘기를 아까 이제 우리 예. 구독자분이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법원행정처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천대엽 천대엽 처장에서 지금 박영재 대법관으로 바뀐 건데 결국에는 이제 조이대가 인사한 인사가 법원행정처장에 새로 들어오는데 이 양반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상고심 파기환송. 주심을 맡았던 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일정 부분 건드리지 마라.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아서 차후에 뭐 특검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이 팽팽한 긴장감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뭐 그런 것으로 느낌이, 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근데 전선이 좀 정리되고 나면 언젠가는 한번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잊지만 않고 계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은 잊지 말자. 예. 근데 그들 머리에 여전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사법부에서 현직 대통령의 공격수단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매우 제가 볼 때 위태로운 것이고 진짜 반국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조금이라도 눈에 띈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을 갖다 단죄하지 않게 되면 저는 사법부는 여전히 그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적어도 이번 1심이 끝나고 나면 사법개혁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